지금 서울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 중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한국의 한 학교가 유명세를 떨치면서 초등학교 입학생 전원 100%가 중국계 동포 혹은 중국인 귀화자 자녀들로 이루어진 초등학교가 탄생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한국 국적이 분명한 상황이고 부모들 역시 국내에서 세금을 지불을 하고 있어서 한국법상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중국에서도 명문학교로 소문이 나면서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수요가 몰려 부동산의 물황 상황 속에서 이 일대 부동산 값까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한국의 사회 모습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한국의 민족색도 여러 개의 민족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보고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2030년 한국의 주요 국적자들이 될까요? 와, 한국도 점점 다민족 국가가 되는 건가요? 2030년 이후에 한국의 민족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는 특정 민족들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등장하기까지 하고 있어 국제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한국에 소재한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서 아파트 값이 급등해버리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30년 이후 한국은 단일민족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코스모폴리탄 국가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잡탕 국가다 혹은 단일민족을 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며 미국, 유럽 등의 구미권 국가들처럼 치안의 대혼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동시에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저출산 상황과 급격하게 높아진 최저임금 그리고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들의 유입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030년 이후 한국의 민족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5위부터 살펴봅니다. 한국의 민족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5위부터 살펴봅니다. 2030년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보다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미국의 골드만삭스는 The Path to 2075라는 보고서를 공개하며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성장 예측을 담았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보다 약 7% 정도 앞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10대, 20대들 사이에서는 한본어, 한일믹스어라는 언어가 유행 중인데 한국어 단어를 일본어, 생활 문장에 갖다 끼워서 말하는 문화가 생길 정도로 한국어 학습 열기가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젊은 층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질 텐데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을 활용한 일본 젊은이들의 급격한 유입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 이후 러시아의 경제는 큰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전을 하던 승전을 하던 러시아는 세계 무역의 고리에서 끊어지게 될 우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서방 진영은 이란이나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을 그 대안으로 삼고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석유 증산을 이뤄내게 된다면 러시아는 점점 세계 경제의 축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루블화의 가치는 러시아가 모든 러시아와의 천연자원 거래를 루블화로만 하도록 하면서 루블화 가치가 폭등하여 전체 국가 GDP가 순식간에 9위 안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최근 이란의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GDP 순위 대폭락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경제 역시 이와 같은 대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1억 4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 상황인데 많은 젊은이들, 그 중에서 재능이 있는 젊은이들 다수가 유로 경제권, 튀르키예, 북미 또 한국,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로의 탈출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도 한국 내 러시아 커뮤니티가 활발한 상황인데 앞으로 더욱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대한 도움을 줄 사람들은 다름 아닌 고려인들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사할린 동포송환법과 고려인들의 귀국을 돕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도 안산시 일대에는 이들을 위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마련돼 있을 정도입니다. 국내 러시아인 커뮤니티와 한국인들과 연합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위 몽골. 몽골은 현재 300만 명에 불과한 작은 규모의 나라이지만 혈통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같은 민족인 중국의 내몽골인 러시아의 부랴트인, 칼미크인, 투바인 등의 몽골인들까지 포함하게 될 경우 약 1600만 명의 인구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는 인구 1000만 명 규모의 스웨덴, 포르투갈, 벨기에보다 많고 1600만 규모의 네덜란드, 캄보디아와 비슷한 인구 규모입니다. 지정학자들은 향후 몽골이 지금의 300만 명의 나라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세계에 흩어진 몽골인 디아스포라를 끌어모으는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현재 몽골은 이렇다 할 만한 산업시설과 인구를 부양할 만한 국가 경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몽골을 통한 한국으로의 노동비자 발급으로
한국으로의 대량 이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위 동남아시아. 현재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남성층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불만이 다소 높다고 합니다. 자신 국가에 유능하고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이 한국으로 대거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국제결혼 건수가 대폭발하고 있는데 이들 중 압도적 1위가 베트남, 3위가 태국, 5위, 6위가 필리핀, 캄보디아인 상황으로 사실상 동남아시아 국가의 여성들의 국내 이주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한국에 도움이 될지 부정적 일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국인들의 동남아시아 진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는 2010년 대비 10배가량 증가했고 중국 다음에 제2위 교역 규모로 성장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아세안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동남아시아 아세안과의 경제교역이 더욱 비대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같은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혈연 관계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마어마한 아세안 국가들의 성장분을 한국인들이 미리 선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구가 1억이 넘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더욱 커질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이 성장하기 전 70년대, 80년대의 상황을 보는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시점인데 동남아시아가 더 성장하기 전에 한국이 미리 주요 경제 분야를 섭렵할 수 있도록 활발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위 중국인. 현재 중국의 부유층들의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화 12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들의 탈출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이는 상하이 봉쇄령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가 있고 또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의 나라들이 있는데 서구권 국가들의 경우 심해지는 반중 감정으로 인해 점점 문이 막히고 있는 추세이며 남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의 초등학교 중에서는 100% 중국인 자녀들로 이뤄진 초등학교가 나왔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디모 초교의 경우에는 입학생의 100%가 중국계 신입생들인 상황으로 80%가 넘는 학교도 영등포구 S 초교, 구로구의 Y 초교 등이 있고 50%를 넘기는 학교도 서울 경기권에서만 21개교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들 중 다수는 중국인이라기보다는 조선족들의 자녀들로 이뤄진 상황으로 그중 100%를 넘기는 서울 디모 초교는 중국 본토에까지 명문 초등학교로 위험을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운동장이 잔디밭으로 돼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초교에 배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가장 큰 185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 디모 단지의 경우에는 최근에 부동산 한파에도 끄떡없는 높은 시세 유지를 하고 있고 9억에서 12억 원가량을 호가해 중국 동포들의 파락군처럼 인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학교와 인접한 평범한 빌라의 경우에도 4억 원, 9억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14억에서 21억을 호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분적인 학원가까지 형성되고 있어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한국어 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중국어까지 병행 교육을 해서 향후 이들이 자라났을 경우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재들로 자라나 국가에 큰 이바지를 하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계적인 선진국, 미국, 영국, 구미권이 국가들에서도 약 60% 정도의 본류 민족들 메이저 민족들이 거주하고 나머지 40%가량은 이민자들로 유입되어 국가 경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자국의 언어가 한국어 역시 이 같은 한국으로의 이주 열풍으로 인해 한국어의 해외 확산 계기가 만들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같은 나라의 경우 이민, 문호를 닫아놓은 이후로부터는 일본어가 국제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의 언어, 랭킹이 따라잡히는 굴욕이 지난 2022년 이후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브루나이 같은 나라들은 원래 일본어가 제1위 인기 외국어였지만 2022년부터는 한국어가 된 상황으로 한국어는 세계 제5위 인기 학습 외국어가 된 상황입니다. 한국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대담 가격 역시 훨씬 저럴한 것으로 알려져 수출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노르웨이 정부가 독일 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K전차는 지난해 쫄란도와 천대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지난해 초도 분량 180대를 우선 수출하면서 수출 첫 테이프를 끄는 바 있었습니다. 볼에 나머지 820대 추가 수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며 K전차 수출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로 수출국 확대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고배를 마신 것인데요. 그러나 이번 수주 무산과 별개로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와 35억 달러 규모로 수출 계약을 맺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금은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 핀란드 등으로 수출된 대표적인 효자, 무기 K9, 자주포 역시 에스토니아로의 추가 수출과 루마니아로의 신규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산 검 공격기 FA-50은 이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라크, 쫄란드에 수출된 데 이어 볼해 안에 말레이시아로의 수출 계약이 첨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번 K전차 수주 실패 건을 두고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문을 낸 것도 노르웨이로의 K전차 수출에는 실패했지만 K방산 수출 전망은 여전히 잔밋빛이라는 점을 감조하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성과 확대를 역대 어떤 정부보다 감조하고 있는 점도 수출 무산에도 금전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이 같은 입장문을 낸 배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K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여전히 많다며 이번 수출 무산한 건이 K방산의 전반적인 수출 위축으로 확대 해석되는 일을 막기 위해 입장문을 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노르웨이가 독일 전차들 도입하기로 절정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잡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불자국이 두 차례 현대로템에 K전차들 추천했으나 현지 국방부가 이들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서였습니다. 방산 전문지 TU 등 노르웨이 매체에 따르면 FMA는 작년 현지 국방부에 보낸 서한에서 현대로템의 K전차 구매를 추천했다며 납기 실적과 가격, 성능을 고려할 때 한국 K가 독일 KMW사의 레오파르트 EH1 전차보다 낫다고 평가했다며 볼에 보낸 서한에서도 동일한 진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FMA는 두 전차의 세부 기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K전차는 중량이 60톤 미만으로 엔진은 1500마력으로 동일했는데요. 노르웨이 레나 기지에서 이뤄진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현대로템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노르웨이가 도입 분량을 72대에서 54대로 축소했을 때 한국은 단가를 유지했으나 독일은 인삼했습니다. FMA의 서한이 공개되면서 독일의 수주를 둘러싼 논란은 가열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EH7 도입을 절정한 후 업계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깔린 결론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르웨이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핵심 회원국인 독일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요나스 가르 스테레 총리도 EH7 주력전차 54대를 주문하겠다고 밝히며 독일과의 관계를 감조한 바 있었습니다. 그는 북유럽 인접 국가를 비롯한 나토 핵심 동맹들과 계속해서 동일한 주력전차 기종을 운용하게 됐다며 이는 향후 독일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K전차가 선정되지 않은 것은 기술력 문제가 아니라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 간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마수드 가라칸이 노르웨이 국회의장이 언급한 발언입니다. 노르웨이는 기존 독일제 레오파르트 EA4 전차들 교체하는 신형 주력전차 MBT 사업을 추진해왔고 한국의 K 흑표 전차가 레오파르트 EA7과 막판까지 검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K는 입잘 검쟁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동안 노르웨이의 대독일 정치적 입장 문제란 관측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르웨이의 내부 국립연구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해산 석유 및 천연가스들 둘러싼 노르웨이 독일의 특수관계들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브레이킹 디펜스는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연금을 인용해 노르웨이의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의 구매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요나스 가르 스테레 총리가 독일 KMW 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사로부터 레오파르트 EH7 주력 전차 54대들 주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이후 나온 보도였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레오파르트 전차 선택은 천연가스들 매개로 한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NUPI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노르웨이 천연가스에 대한 독일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양자 관계 독일과 노르웨이가 분명히 감화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으로 공급됐던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이 중단되면서 노르웨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노르웨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노르웨이 상품 대외무역 통계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천연가스 수출은
1조 3,570억 크로네로 지난해 노르웨이 수출 규모 2조 6,010억 크로네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노르웨이는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큰 호재이지만 전쟁에 따른 반사이익이기에 만함 웃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노르웨이는 군사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750억 크론의 약 73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됐습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 이후 노르웨이가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로 얻은 수익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는 국제사회의 압력도 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현재 독일과 상담수의 군사협력 프로젝트들 진행 중인 점도 이번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 방위사업점과 독일 연방조달청은 2021년 차기 재래식 잠수할 조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동일한 설계들 기반으로 한 잠수함을 노르웨이 내적, 독일 두 적 등 각각 보유할 예정입니다. 볼해 시제 잠수함 건조도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 밤산업체 관계자는 노르웨이 최대의 방위산업체인 콩스더그는 잠수함, 할점, 유도무기, 지상장비 분야에서 독일과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한국 탱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라고 밝혀진 것입니다. 쫄란드 이후 노르웨이들 서유럽 무기 수출에 교두보로 삼고자 쨌던 K 제조사 현대로템은 향후 다른 나라의 수출 실적을 통해 만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볼해 쫄란드와 K전차 820대들 수출하는 2차 계약 등에 집중할 예정으로 2차 계약 수주 금액은 1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이번 수주 실패가 유럽 무기 시장의 견고함을 보여준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간에 그동안 쌓아온 무기 거래들 여개 국가가 쉽사리 뚫기 어렵다는 점이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또 쫄란드와 노르웨이의 무기 조달 환검이 확연히 달랐던 점도 고려해야 했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노르웨이군 총사령관 에이릭 크리스토페르센은 작년 말 노르웨이가 전차 도입을 미루고 장거리 전미류도 무기, 헬리콥터들 도입하는 방안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국의 탱크를 공여해 안보 사정이 급했던 쫄란드와 다르게 노르웨이는 이번 독일의 신규 탱크 도입 시기를 2026년으로 잡는 등 전차 도입에 여유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과 같은 유럽 외 국가들이 기존 방산 선진국들에 진출하려면 합작법인 활용해 현지화 전략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무 방산업체 라파엘이 개발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독일에 있는 이스라엘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물러 지휘자동화 체계 장비 등으로 판매 무기도 다빈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차의 거무 무전기 등 지휘 통제 통신 등 자산을 수입 국가가 자국산으로 쓰는 일이 많은데 기업들이 이 같은 자산도 수출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노르웨이 총리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요나스 가르 스테레 총리는 레나 군사기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오파르트 EH 주력전차 54대들 주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여기에 향후 18대들 추가 구매하는 방안이 법선으로 남아있다고 노르웨이 정부는 설명했는데요. 첫 인도 분량은 2026년이며 오는 2031년까지 순차 도입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도입 결점은 19억 6천만 달러, 약 2조 4천억 원으로 책정된 방위비 증감, 예산 지출 계획의 일부여서 참담한 규모 금액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196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의 원국입니다. 한국의 K6표 전차는 레오파르트 EH과 함께 막판까지 검증했지만 결국 좌절됐는데요. 막판까지 고민한 노르웨이가 레오파르트 2를 선택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이라는 점 외에 나토 핵심 회원국인 독일과의 관계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스테레 총리는 나토 핵심 동맹들과 계속해서 동일한 주력 전차 기종을 운용하게 됐다며 이는 향후 독일과의 관계도 감화할 것이라고 밝혀 이런 의문에 쐐기를 박았는데요. 앞서 미 외교 전문직 포린 폴리시는 지난달 독일이 오랜 머뭇거림과 핑계 끝에 우크라이나의 탱크 지원을 결정했지만 레오파르트 2들 육군 핵심 무기로 삼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앞으로도 계속 독일 전차에 의존할 수 있을지 레오파르트 2는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 육군 주력 전차로 유럽 각국에서 2천여 대가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이번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 과정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며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FP의 분석이었습니다. FP는 그러면서 독일의 신뢰가 흔들리는 동안 한국이 그 틀을 파고들며 유럽 밤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전차는 한국이 미국 탱크 플랫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1995년 개발에 작수해 2014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탱크라고 FP는 소개했습니다. 유럽 최고 전차들과 비슷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레오파르트 2와의 비교 테스트에서도 춤은 성능을 보였다고 이 매체는 강조했는데요. 또 한국 탱크 등 무기의 장점에 대해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화와 뛰어난 생산 능력, 방위산업, 육섬에 대한 강력한 의지 등을 꼽았습니다. 실제 쫄란드에 수출되는 K 탱크 1000대의 거무, 첫 180대는 한국에서 생산되지만 B10대는 2026년까지 쫄란드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현지화 모델 KPL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때문에 쫄란드 입장에서는 독일 레오파르트 2보다 훨씬 빨리 탱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술 이전을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하려는 쫄란드의 요구까지 충족할 수 있다고 FP는 분석했습니다. 다만 유럽 전체가 이번 노르웨이의 사례처럼 탱크 구매처들 당장 한국으로 바꿀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거부하는 등 러시아와 민감하다는 점과 유럽에서 멀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규제 품목을 17개에서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지며 중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이런 계획을 브리핑했고 이르면 다음 달 새로운 수출 통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새로 추진하는 수출 통제는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나 일본 정부와 조율할 계획인데 두 나라가 수출 통제에 동참하면 장비 수가 2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에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KLA, 램리, 서치 같은 세계의 주요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이 있는데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나 네덜란드의 아음 장비가 없으면 첨단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이미 중국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하면 더욱 난관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좀 더 엄격해질 경우 삼성전자와 스카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주 미국 업체들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팔려면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 수출 통제 조처를 내렸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수출은 건별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조처로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 스카이닉스에 중국 내 투자가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조처를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언뜻 배려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달라진 게 없고 불확실성만 더 컸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조처는 드램의 경우 18나노 공정 낸드 플래시의 경우 128단을 기준으로 이보다 앞선 공정을 위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 건별로 심사해 허가를 받으면 중국 공장에 첨단 장비를 들여올 수 있지만 심사에 시간이 걸리고 심사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걱정이 컸는데 1년간은 미국 정부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유예 조처는 미국 장비 판매 업체들의 사업 기회를 열어두려는 조처로 보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1년간 별 제약 없이 현지 생산 라인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투자 결정은 중장기적 사업 전망을 갖고 해야 하는데요. 1년 뒤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실제 고도화 투자를 단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유예가 의미 있으려면 기간을 크게 늘려줘야 하는데요. 미국의 이번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은 첨단 반도체 칩 제조에 필요한 장비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저지하고 미국의 확실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의 조처에 비해 훨씬 강력한 것으로 향후 완화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중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인데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파악해 신속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부당한 조처가 있다면 유럽, 일본 등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 공조해 대처해야 합니다. 국내외 생산 거점별 전략 재설정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게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협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에 합류하기로 결정. 미콘 도쿄 일렉트로닉스, 아즘 네덜란드에서 생산되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유입이 차단될 전망입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 스카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관련 업체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해외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일본, 네덜란드 3국이 전날 워싱턴시에서 열린 제이트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주재 고위급 협상에서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수출 통제 방침에 합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3국의 협상 타결 공식 발표는 아직 없는 상황인데요. 물밑에서 얼마나 중국 압박 협의를 진행 중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은 적당한 시점에 보도 자료를 배포할 것이라며 네덜란드와 일본의 대화 참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니온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미시무라 야스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자들에게 반도체 수출 관리는 국제적인 협조하에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 각국의 규제 동향을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하겠다면서도 이번 협상에 대해선 외교적 문제를 이유로 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3국이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협상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한 뒤 규제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글로벌 5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업체를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동참을 촉구했었습니다. 미케이는 두 나라 업체 제품에는 미국 기술에 의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 규제에 동참하지 않으면 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군사적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미국 기업이 18나노미터 이하 드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나노미터 이하 로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했는데요. 미국의 요구에 일본은 이전부터 협조 의사를 밝혀왔고 네덜란드는 중립적 태도를 보여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미국의 압박에 결국 대중 반도체 규제 행렬에 동참했다는 분석으로 네덜란드는 이미 낮은 장비 중 최첨단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 대중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합의로 수출 통제 범위를 일부 심자외선 노광 장비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내부 검토와 미국과의 조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제조장치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 해외 판매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2조 9,705억엔 28조 2,491억 원으로 이 가운데 대중 수출액은 전체의 33%인 9,924억 엔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3국의 수출 통제 공조가 현실화하면 중국의 보복 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반도체 시장의 미중 기술 패권 경쟁 파장이 예상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통제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성을 위협하고 세계 경제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을 제소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본토의 칩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 수출 통제의 범위를 확대한 후 중국의 야심찬 반도체 자급자족 드라이브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기관인 산업안보국은 중국이 고급 컴퓨팅 칩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를 개발 및 유지하며 대량 살상 무기를 포함하는 군사적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대만 경제연구소의 수석 반도체 연구원인 아디사류는 포위전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화된 미국 기술 수출 제한은 슈퍼컴퓨팅, 인공지능 및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중국의 능력을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미국은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관련 품목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때 사용되는 품목을 수출하는데 새로운 면허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기술 수출 규제로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신 규제의 영향은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더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 중국의 하이테크 자급자족 프로그램에 엄중한 도전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중국의 주요 칩 제조사들의 주가는 이 때문에 일제히 폭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분석가는 미국과 중국의 화해 가능성이 없다고 짚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에 전례 없는 도전이 닥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미국이 주도해 일본과 네덜란드가 참여하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방침과 관련
반도체 강국인 한국을 동참시켜야 할 필요성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미국 내 흐름은 최근 바이든 미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전방위적으로 압박 한국 기업들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와중에 나타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는데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최근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합의 실마리를 주제로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글로벌 가치 사슬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면 독일과 한국이 수출 통제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능하다면 유럽연합 전체가 동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그 핵심 대상으로 한국과 독일 두 나라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독일에 대해 반도체 제조 장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 생산의 선도 국가라고 칭했습니다. 또한 한국도 칩 제조에 있어 선두주자라며 규모는 작지만 정교한 제조 장비 생산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수출 통제 동참을 결정한 네덜란드 및 일본에 대해 반도체 대량 생산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와 브로아르곤 액침 스캐너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국가라고 짚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설비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이들 국가가 중국으로 향하는 관문을 억제로써 대중국 수출 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내 생산 설비로는 기술적으로 노후화한 공정 노드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며 액침 브로아르곤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과 반도체의 미래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진보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중국 이외의 국가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 유럽, 한국, 대만 등 반도체 생산 부문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과 외교적 요인들이 맞아떨어진다면 미국과 동맹국의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들이 작년 10월 발표된 대중 수출 규제에 따른 매출 감소를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결국 중국을 떠나 한인국과 일본 등으로 떠나게 됨에 따라 중국 압박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었습니다. 결국 관련 시장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대중 수출 통제가 빠르게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한국 등 반도체 기술 수준이 높은 미국 동맹국들 사이 가치 사채를 신속히 확장 재편해야 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되는데요. 반도체 전문가들은 미국은 네덜란드입니다. 일본과의 3자 협정으로 수년간의 시간을 벌었다며 미 행정부를 향해 주요 동맹국들의 투자 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 통제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성하면서 한국이 내년 첨단 칩 제조 장비 지출에서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는 한국의 내년 반도체 장비 지출이 올해보다 41.5% 급증한 210억 달러, 약 27조 2,500억 원에 달하지만 중국은 166억 달러로 2%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변화는 미국의 규제로 인해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중요한 장비들을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가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면서 네덜란드 아즘과 일본 도쿄 일렉트론 등이 첨단 반도체 장비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어프리드 머티어리얼스와 램리서치 등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도 대중국 수출 규제로 올해 수십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동맹들까지 소외시키는 제로섬 방식의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이 차별 논란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미 전문가의 지적 또한 등장했는데요.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애덤 포든 소장은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으로의 제조업 이전 정책에 대해 중국은 직접적으로 다른 나라들로부터는 좀 더 정중하게 생산을 빼앗으려는 나머지 세계를 희생시키는 제로섬 접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무역 기술 현실을 간과한 채 공급망 회복력 미국, 노동자, 소득, 증대 중국의 공세 방어 등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반도체 진출 선언이라 불리는 도쿄 선언이 있은 지 정확하게 40년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한국 반도체 역사가 40년이 되는 해이자 40년 전 그 당시를 떠올려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삼성을 비웃었습니다. 그땐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었고 점유율 역시 일본이 50%를 넘기면서 1위를 달리고 있었고 미국과 독일이 2위, 3위를 기록하는 등 첨단 반도체 산업은 선진국들의 전유물이라 여겨졌지만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그 당시 세계 반도체 중심지였던 도쿄에서 초고밀도 집적 회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 미국, 독일 등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한 국가들은 한국의 첨단 산업 도전을 두고 기술력도 없으면서 연구개발 투자금을 챙기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으며 원천 기술과 공급망도 없는 국가가 실패가 뻔히 보이는 무모한 도전을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세계적인 외신과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도 삼성의 이병철 회장을 두고 과대망상증 환자라며 보도하는 등 아무도 한국이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반도체는 세계 정상의 위치에 올랐고 그만큼 한국의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들 역시 생겨났습니다. 현재 한국이 세계 시장 70%를 점유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미국의 마이크론과 일본이 연합하여 점유율 확장을 노리고 있고 이 밖에 중국 기업들도 메모리 반도체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지만 지난 수년간 지속된 미국의 반도체 제재와 글로벌 반도체 수요 공급 하락에 중국 업체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 불리는 파운드리 시장에선 한국의 반도체가 추격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만의 파운드리는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독점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나서면서 대만의 TSMC는 비상에 걸린 상황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면서 세계가 파운드리 분야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대만은 유일하게 파운드리에 모든 것을 쏟았고 천재의 독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이 가장 많은 연구개발 비용을 파운드리에 투자하면서 사실상 제2의 도쿄 선언이 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파운드리 시장의 원조는 TSMC이고 점유율도 50%를 넘기고 있지만 삼성은 고작 10%대 점유율을 기록 중인데 TSMC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아무것도 없던 과거에서 지금의 반도체 대국을 세웠고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밝히면서 대만 TSCM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금리 인상과 함께 찾아온 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많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에선 이런 반도체 위기 상황이 오히려 좋다며 반전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국내 2위이자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에서 10년 만에 적자를 내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AA 등급으로 유지한 것인데요. 적자로 돌아선 기업의 신용평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의미는 적자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적자가 오래 가더라도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꾸준히 실적을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이외의 반도체 기업들, 대표적으로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이 수개월 빠르게 적자가 시작되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의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시킨다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작된 불황은 파운드리 업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서버 출하량 감소를 밝히면서 서버용 디램 가격과 CPU 가격이 낮아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반도체와 PC 컴퓨터 시장도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여기에 자동차 출고량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차량용 반도체까지 한파가 불어닥친다는 전망입니다. 지난 3년간 비정상적인 반도체 호황기를 맞이한 반도체 생산 업체들은 생산량을 전부 상향 조정해 놓은 만큼 반도체 필요량은 점점 감소하는데 생산량과 재고가 늘어나 가격이 폭락될 것이란 예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대만의 TSMC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매출 감소에 접어들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10월 매출은 전월 대비 13% 이상 감소했고 이런 매출은 금융위기 이후로 증권사 전망치보다 낮은 매출이 되었다며 TSMC도
세계적인 반도체 한파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런 반도체 가격 폭락 속에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서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이번 3나노 미세 공정에서 TSMC 기술력을 따돌린 삼성은 3나노 경쟁에서 TSMC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TSMC의 고객사들의 발걸음을 한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반도체 업계에서 화제된 3나노의 양품 비율은 TSMC가 60% 수준이고 삼성은 이보다 20% 많은 80%로만 확인되었는데요. 삼성이 같은 웨이퍼당 더욱 많은 양품의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으로 단순 계산상 가격 경쟁력에서 대략 20% 정도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는 이런 기술적 우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TSMC가 제시한 3나노 파운드리 가격인 웨이퍼 한 장당 대략 $20,000 수준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하면서 전통적인 TSMC의 고객사이던 미국의 AMD와 그래픽,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까지 기존에 계약했던 TSMC에서 벗어나 삼성과 3나노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바일 기기와 PC 컴퓨터, 그리고 자동차의 수요 둔화로 인해 그래픽, 처리장치 GPU와 중앙처리장치 CPU의 수요가 둔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매우 비싼 TSMC의 주문을 받게 되면 가격 경쟁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원가 관리도 하면서 기술력도 뛰어난 삼성의 파운드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삼성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이익이 남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늘려 대만의 TSMC를 향해 파운드리 치킨 게임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TSMC가 삼성보다 사내 유보금이 많다면 치킨 게임에서 승리할 테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삼성의 사내 유보금은 대략 200조 원 수준으로 TSMC의 사내 유보금의 최소 5배에서 최대 7배의 가량입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본은 해외 기업 인수한병과 치킨 게임에 적극 활용됩니다. 이 밖에도 고용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삼성은 지금과 같은 반도체 위기에 오히려 기회라면서 대략 7,000명의 가까운 신입사원을 채용했습니다. 이후에도 줄줄이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삼성의 자본력은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다만 TSMC 역시 사내 유보금을 보유 중이지만 연구개발 기술력 투자와 이런 대규모 채용에서 삼성을 따라가기란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대만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평택의 세계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장에서 3나노 반도체를 매우 공격적으로 뽑아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은 2021년부터 3나노 개발을 완료해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계속된 개발 실패 경험과 3나노 수율 부족으로 삼성과 물량 경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지난 40년 동안 반도체 점유율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처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생산 물량을 줄이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 투자 금액을 늘리고 대규모 생산을 지속하며 채용 인력까지 국가 단위 규모로 모집해 상대 반도체 기업에게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신규 인력으로 연구개발 기간과 품질이 상승하고 높은 기술력으로 미세공정의 단가가 내려가 글로벌 고객사들을 두고서 TSMC와 경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삼성 측에서 전 세계 반도체 한파가 찾아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이번 치킨 게임으로 TSMC와의 격차를 확실히 벌리는 게 목표로 보여진다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 반도체 업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이외엔 파운드리와 팹리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IDM이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공장만 보유한 채로 해외 첨단 기업들이 반도체를 주문하면 해당 설계도를 토대로 반도체를 생산해 납품하는 위탁 생산이며 팹리스는 자체 반도체 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파운드리 업체에게 반도체 주문을 걸어 위탁 생산을 맡기는 업체를 말합니다. 반면 IDM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팹리스처럼 반도체 자체 설계는 물론 파운드리를 통해 위탁 생산도 동시에 진행해 미래 반도체 산업에선 종합 반도체 회사인 IDM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삼성전자가 IDM 기업으로 평가받으며 반면 TSMC는 파운드리만 전문으로 하기에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만큼 위기에 취약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초 체력이 상승한 것도 TSMC와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 국내 업체들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던 3대 대표 소재들을 전부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대만의 경우는 여전히 자체 개발을 하기보단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래 반도체 소재 공급난이 찾아와도 자체 개발한 소재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대만의 경우는 일본으로부터 공급이 끊기면 대만의 반도체 생산도 사실상 멈춘다는 것으로 이런 위기관리 능력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만 반도체 기업을 대표하는 TSMC와 우리나라 삼성전자 간의 치열한 반도체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